한국을 계산해서 빼겠다뇨. 제정신입니까? 낮게 던진 한 문장이 나토 지하 전략 상황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새벽 3시 중국 동북정구 기갑여단 3개가 동시에 내륙으로 방향을 틀었고 위성 화면 속 먼지 기둥은 해안이 아닌 심장부를 향해 뻗어갔습니다. 영국은 균형 붕괴를 경고했고 프랑스는 대응체계 재검토를 요구했으며 터키는 대만 해협을 언급했습니다. 32개국의 시선이 뒤엉킨 채 시간은 흘렀고 모두가 중국의 규모만 붙잡은 채 가장 먼저 계산됐을 이름을 끝내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지도 아래쪽에서 조용히 하나의 변수가 떠올랐습니다. 한 번도 이런 방식으로 호출된 적 없던 그 이름, 한국이 왜 지금 나토를 멈춰 세운 겁니까?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즉시 보고드립니다. 중국 동북전구 이하 기갑여단 3개가 새벽 3시를 기점으로 동시에 이동을 개시했습니다. 이동축은 해안방어 방향이 아닙니다. 내륙기동축입니다. 반복합니다. 내륙기동축입니다. 분석관의 목소리에는 억누르려 해도 감출 수 없는 긴장이 실려 있었습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 지하 전략 상황실 최상위 등급 긴급 소집으로 32개 회원국 고위 군사대표 전원이 한자리에 모인 상황이었죠. 이 등급의 소집은 제가 나토에 몸담은 이래로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위성 영상이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중국 동북전구의 광활한 평원 위로 기갑 차량 종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이동하고 있었죠. 그 뒤를 자주포 대열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화면만 봐도 이건 연례순환 훈련의 움직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통상 훈련이라면 여단 단위로 순차 이동을 합니다. 한 부대가 빠지고 다음 부대가 뒤따르는 구조죠. 그것이 중국군의 일반적인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개 여단이 같은 시각에 동시 출발한 겁니다. 게다가 경로마저 달랐습니다. 해안을 따라 방어 진지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륙 깊숙이 기동축을 형성하고 있었죠. 새벽 시간대 동시 기동의 내륙축 집중 이동, 이 두 가지가 겹치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국 대표가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심각하게 봐야 할 상황입니다. 동아시아 전체의 군사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회의실 전체에 퍼졌죠. 프랑스 대표가 곧바로 받았습니다. 기동 속도를 보십시오. 우리가 기존에 상정했던 시나리오보다 분명히 빠릅니다. 대응체계 전체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터키 대표가 끼어들었죠. 만약 이것이 대만 해협 상황과 연결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대응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하게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장군들의 눈이 스크린과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오가고 있었죠. 누군가는 펜을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팔짱을 끼며 의자 등바디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두려움이 회의실 공기 속에 천천히 번지고 있었죠.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스크린을 보고 있었습니다. 위성 사진의 타임스탬프를 확인하고 부대 이동 경로를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죠.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빅터 볼프입니다. 독일 연방군 대장 출신이고 현재 나토 전략기동 분석위원회 수석 자문을 맡고 있죠. 기갑 전력 분석과 고속 돌파 교리 분야에서 40년을 보낸 사람입니다. 저는 과장을 싫어합니다. 숫자와 지도와 시간표만을 믿는 사람이죠. 감정이 끼어든 분석은 분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탈리아 대표가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볼프 장군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회의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죠. 저는 고개만 살짝 들었습니다. 아직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발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노르웨이 대표가 미국 태평양 사령부에 대응 시나리오를 요청했고 캐나다 대표가 동맹 공조 체계의 실효성을 따졌죠. 폴란드 대표는 동유럽 방어선과의 전략적 연동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하나같이 진지하고 절박한 발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발언들을 들으면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모두가 중국의 규모에 매몰되어 있었죠. 얼마나 많은 병력이 움직이고 있는가? 얼마나 넓은 범위에서 기동하고 있는가? 규모, 규모, 규모. 온통 규모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방식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규모는 이 상황의 핵심이 아니었죠. 진짜 봐야 할 것은 이동 방식이었습니다.
왜 동시에 움직였는가? 왜 내륙축인가? 왜 하필 새벽이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 전차 수백 대의 숫자보다 훨씬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실에서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실에 모인 32개국 대표 중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국이 이 기동을 설계할 때 가장 먼저 계산한 나라가 어디냐는 겁니다. 그 질문을 아무도 하지 않았죠. 저는 조용히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3년 전 제가 직접 검토에 참여했던 보고서였죠. 동아시아 주요국 기갑 전력 밀도 비교 분석, 나토 주요 7개국의 기갑 전력과 동아시아 3개국의 전력을 정밀하게 대조한 문서였습니다. 12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의 결론은 단 한 줄이었죠. 한국의 기갑 밀도는 비정상적으로 높다. 당시에도 이 결론은 적잖은 논란이 됐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과장이 아니냐고 했죠. 저는 과장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숫자는 과장하지 않습니다. 배치 구조와 집중도가 스스로 말해주는 것이 있었을 뿐이죠. 그 보고서를 3년 전에 읽고도 오늘 이 회의실에서 한국을 변수로 넣은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것이 제가 지금 자리에서 일어서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영국 대표가 다시 물었습니다. 볼프 장군, 발언하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는 장군들의 얼굴을 천천히 한번 둘러봤습니다. 32개국의 눈이 저를 향하고 있었죠. 여러분의 계산표에 한국을 포함하셨습니까? 정적이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동아시아 위기를 논의하기 위해 새벽에 긴급 소집된 나토 최고위 회의에서 한국을 핵심 변수로 계산에 넣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중국을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동 패턴을 분석하고 중국의 의도를 추정하고 있죠. 당연한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요. 그러나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중국이 기동 계획을 설계할 때 가장 먼저 계산에 넣는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중국 동북정우 바로 아래 한반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반도 중부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밀도의 기동군단이 배치되어 있었죠. 한국 7군단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즉시 반문했습니다. 잠깐만요. 한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전략 논의에 포함시키는 것이 과연 적절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회원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선 국가입니다. 그리고 전선 국가의 시간 감각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위기가 오면 회의를 엽니다. 지금 이 순간처럼요. 새벽에 소집되고 분석관 보고를 듣고 발언을 주고받으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죠. 한국은 다릅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이미 배치를 끝냅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저는 자료를 한 장 넘겼습니다. 단일 기동군단 전략 전환 속도 비교 데이터였죠. 중국 집단군, 일본 자위대, 그리고 한국 7군단. 규모가 아니라 속도를 봐야 합니다. 대규모 병력이 느리게 움직이면 그것은 위협이 아니라 표적이 됩니다. 반대로 고밀도 병력이 빠르게 한 지점에 집중되면 규모와 상관없이 전선의 방향 자체가 바뀌죠. 동아시아에서 단일 군단으로 가장 빠른 전략 전환이 가능한 부대가 어딘지 아십니까? 한국 7군단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죠. 아까는 중국이 무서워서 조용했다면 지금은 자신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깨달아가는 침묵이었습니다. 전력은 숫자가 아닙니다. 집중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산해서 빠뜨린 그 국가의 집중도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수준과 차원이 다릅니다. 한국입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중국이 무섭게 보이는 이유는 병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포착된 그 움직임이 예년의 패턴과 달랐기 때문이죠. 새벽 동시 기동의 내륙축 집중 이동. 이건 방어가 아니라 전진을 염두에 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국이 그런 구조로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군단이 어디인지를 이 회의실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회의실의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충격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익숙한 것에 매달리게 되니까요.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프랑스 대표였습니다. 볼프 장군,
말씀의 취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32개국입니다. 냉전 시절과는 다릅니다. 나토의 집단 방위 체계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변수를 논의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자체의 전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프랑스 대표의 발언이 장군들에게 일종의 안도감을 준 거죠. 맞아, 우리는 32개국이다. 세계 최대의 군사 동맹이다. 중국이 움직인다고 해서 우리가 흔들릴 이유는 없다. 그런 표정들이 하나둘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최근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으로 북유럽 방어선이 완성됐고 동유럽 재무장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억지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터키 대표도 거들었죠. 32개국의 통합 전력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지의 표현입니다. 회의실에 안도의 공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장군들의 어깨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죠. 32개국이라는 숫자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 그것은 분명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것이 바로 문제라고. 32개국, 분명 대단한 숫자입니다. 냉전 시절 12개국으로 시작한 나토가 지금은 32개국까지 확대됐죠. 핀란드가 들어왔고 스웨덴이 합류했습니다. 폴란드는 군비를 대폭 늘리고 있었고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도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방어 지도는 확실히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3년 전부터 한 가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국가 수가 늘어나면 전력이 강해지는 것인가? 아니면 회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인가? 냉전 시절을 떠올려 봤습니다. 나토가 12개국이던 시절, 위협이 명확했고 의사결정이 빨랐죠. 소련이라는 하나의 적이 있었고 모든 전력이 그 한 방향을 향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작성된 기갑 전력 비교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제가 젊은 장교 시절에 처음 접한 문서였죠. 당시에도 동아시아 전력 분석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기갑 밀도는 이례적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12개국 시절에도 그랬고 32개국이 된 지금도 그 평가는 바뀌지 않았죠. 국가 수가 늘었다고 한국의 전력 집중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토가 확대되면서 다국적 분산 구조가 더 심화됐죠. 32개국이 합의하고 조율하고 분담하는 사이에 한국은 단일 지휘 체계 아래 모든 전력을 한 지점에 집중시키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볼프 장군, 한국이 강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회원국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할 전략적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제가 3년 전에 검토한 보고서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나토 주요 7개국 기갑 전력과 동아시아 3개국의 전력을 비교한 문서였습니다. 당시 결론은 한국의 기갑 밀도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이었죠. 일부 위원들은 과장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반박했고 지금도 같은 말을 하겠습니다. 국가 수가 늘었다고 전력의 밀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지도를 확대했죠. 유럽 전체가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32개국의 영토가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토입니다. 32개국의 영토와 전력이 이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 있죠. 각국은 자국 방어를 우선하면서 동시에 집단 방위에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위기가 발생하면 합의하고 조율하고 병력을 이동시킵니다. 시간이 걸리죠. 당연한 일입니다. 32개국이 움직이려면 32개국의 동의가 필요하니까요. 저는 지도를 동아시아로 전환했습니다. 한반도가 화면 중앙에 떴죠. 이것이 한국입니다. 나토 32개국의 영토를 합친 것과 비교하면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점 하나 안에 집중된 기갑 전력의 밀도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나토는 넓습니다. 한국은 좁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넓은 쪽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빠른 쪽이 이기죠.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폴란드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볼프 장군, 한 가지 묻겠습니다. 폴란드는 최근 대규모 군비 증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선택한 장비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죠? 폴란드 대표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독일제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은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입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성능 때문만이 아닙니다. 납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수량을 정확히 맞춰서 보내줬습니다. 유럽의 어떤 방산업체도 그 속도를 맞추지 못했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폴란드 대표의 발언은 단순한 무기 이야기가 아니었죠. 32개국 중 하나가 자국의 방어를 한국에 맡겼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독일 대표의 표정이 굳었고 프랑스 대표의 시선이 흔들렸죠. 유럽 방산의 자존심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대표의 말이 핵심을 짚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수출한 것이 아닙니다. 체계를 수출한 겁니다. 무기는 쇠덩어리입니다. 전차 한 대를 사는 것과 그 전차를 운영하는 교리까지 함께 도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죠.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전차의 화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70년 넘게 휴전선에서 유지해온 실전 운용 체계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입니다. 휴전 상태이지 종전이 아니죠. 그 말은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하루도 긴장을 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매일 전선을 점검하고 매일 배치를 확인하고 매일 기동 준비를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의실에 앉아 계신 32개국 중에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냉전이 끝난 뒤 긴장을 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적이 사라졌으니까요. 기갑 전력을 줄이고 보병을 감축하고 군비를 다른 곳에 돌렸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적이 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북쪽에 여전히 기갑 군단이 배치되어 있고 장사정포가 수도권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긴장을 풀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70년간 단 한 번도 대비 태세를 낮추지 않은 군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세계 어디에도 그런 군대는 없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 프랑스 대표가 32개국을 말했을 때의 안도감은 이미 사라진 뒤였죠. 대신 다른 감정이 장군들의 얼굴에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간과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아가는 사람들의 표정이었죠. 영국 대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볼프 장군,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32개국이라는 숫자에 스스로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본질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12개국이던 시절에도 한국의 밀도는 이례적이었습니다. 32개국이 된 지금도 그 밀도는 변하지 않았죠. 변한 것은 우리입니다. 국가 수가 늘면서 오히려 의사결정은 느려졌고 전력은 더 넓게 분산됐습니다. 한국은 그 사이에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밀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프랑스 대표가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아까보다 확연히 낮아져 있었죠. 볼프 장군,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국이 그토록 강하다면 왜 나토에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가입하면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회의실의 시선이 다시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야말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가입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죠.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국은 휴전 국가입니다. 전선 국가이죠. 동맹의 기대는 구조가 아니라 스스로 전선을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나토는 집단방위 체계입니다. 위기가 오면 회원국들이 모여서 대응하죠. 하지만 한국은 위기가 일상인 나라입니다. 모여서 논의할 시간 자체가 없는 나라이죠. 전선 국가의 시간 감각은 동맹 국가와 다릅니다. 우리에게 위기는 가끔 찾아오는 것이지만 한국에게 위기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입이라는 구조 자체가 한국의 현실과 맞지 않았던 겁니다. 프랑스 대표가 더 이상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의 다른 장군들도 마찬가지였죠. 32개국이라는 숫자가 주던 안도감은 완전히 걷혀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무겁고 묵직한 질문 하나가 남아 있었죠. 우리가 32개국의 합의를 기다리는 동안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중국은
그 사실을 우리보다 먼저 알고 있다는 것. 저는 자리에 앉으며 스크린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한반도가 여전히 화면 중앙에 떠 있었죠. 나토 32개국의 광활한 영토 한가운데에서 점 하나처럼 보이는 그 작은 나라. 하지만 그 점 하나가 중국의 기동 계획 전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국가 수가 늘었다고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32개국의 착각. 그것이 오늘 이 회의실에서 제가 깨뜨려야 할 첫 번째 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깨뜨려야 할 벽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회의는 예정 시간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중국 동북전구의 기동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각국 대표가 본국에 보고하는 것으로 끝났어야 할 회의였죠. 하지만 제가 한국이라는 이름을 꺼낸 이후로 회의의 방향 자체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32개국의 장군들이 더 알고 싶어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잠시 휴회가 선언됐습니다. 장군들이 커피를 들고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폴란드 대표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볼프 장군, 아까 제가 K2와 K9 이야기를 꺼냈을 때 독일 대표와 프랑스 대표의 표정을 보셨습니까? 유럽 방산의 자존심이 상당히 흔들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였죠. 하지만 그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폴란드 대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의 문제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재개되면 말씀드리겠다고만 했죠. 회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의장이 발언권을 저에게 넘겼죠. 장군들의 시선이 다시 집중됐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아까는 제 발언에 반발하거나 의문을 품는 시선이 섞여 있었죠. 지금은 다릅니다. 듣고 싶다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지도 하나를 띄웠습니다. 세계 지도였죠. 그리고 그 위에 한국 방산 수출국을 표시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루메니아, 호유,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이라크. 붉은 점들이 대륙을 가리지 않고 찍혀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 지도를 보십시오. 한국의 방산 수출국 분포입니다.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대륙을 가리지 않죠. 이것이 단순한 무기 장사의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기만 좋다고 이렇게 팔리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좋은 무기를 만드는 나라는 많죠.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영국.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이 수십 년간 시장을 지배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후발주자가 이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저는 잠시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장군들이 집중하고 있었죠. 가격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한국 장비의 가격 경쟁력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만으로 국가의 방어를 맡기는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자국 군대의 주력 장비를 싸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할 분이 계십니까? 폴란드 대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르웨이 대표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습니다. 가격이 아닙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납기입니다. 한국은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수량을 정확히 맞춰서 인도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유럽 방산 납기 지연 사례를 띄웠습니다. 구체적인 업체명은 언급하지 않았죠. 이 자리에서 유럽 동맹국의 체면을 깎을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숫자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유럽 주요 방산 업체의 평균 납기 지연율입니다. 주문 후 인도까지 예정보다 평균 2년에서 3년이 더 걸립니다. 전차, 자주포, 장갑차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대형 계약에서 지연이 발생하고 있죠.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생산 라인 노후화, 부품 공급망 문제, 전후 감축으로 인한 생산 역량 저하, 모두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의 방산 업체들은 70년간 전시 대비 생산 체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전쟁이 나면 즉시 대량 생산에 돌입할 수 있는 구조를 평시에도 가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납기를 맞출 수 있는 거죠. 이건 기술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체질의 문제입니다. 독일 대표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자국 방산업체의 납기 지연 문제를 모를 리 없었으니까요. 프랑스 대표도 입을 다물고 있었죠. 둘째, 운영 교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체계를 파는 겁니다. K2 전차를 구매하면 그 전차를 어떻게 운용하는지, 어떤 지형에서 어떤 대형으로 기동하는지, 정비 주기는 어떻게 잡는지까지 함께 전수합니다. 이것은 70년간 휴전선에서 실제로 운용하면서 축적한 데이터에 기반한 교리입니다.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전 데이터죠. 세계에서 대규모 기갑 전력을 실제 전선에서 상시 운용하고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됩니까? 손에 꼽습니다. 한국은 그 중 하나이고 그 경험을 체계화해서 수출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죠. 신뢰입니다. 한국은 신뢰를 축적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기원은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스크린을 바꿨습니다. 한국전쟁 참전국 목록이 떴죠. 22개국의 이름이 화면에 나열됐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한반도 전체가 전장이 됐죠. 그때 22개국이 한국을 도왔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터키,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리스,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태국,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덴마크, 인도, 스웨덴, 이탈리아, 독일.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목록을 잘 보십시오. 이 회의실에 앉아 계신 나라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군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자국의 이름이 그 목록에 있다는 사실을 새삼 인식하는 얼굴들이었죠. 70년 전 이 나라들이 한국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국 목록을 다시 보십시오. 참전국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기억하는 나라입니다. 70년 전에 자국을 도와준 나라들을 기억하고 있고, 그 나라들이 군비를 필요로 할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납기를 맞추고 가격을 조정하고 교리를 전수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보은입니다. 영국 대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터키 대표의 눈이 젖어 있었죠. 터키는 한국 전쟁에서 5천 명 이상의 병력을 보냈고 그중 상당수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터키 대표가 모를 리 없었죠. 여러분, 강한 나라는 많습니다. 군사력이 강한 나라, 경제력이 강한 나라, 기술력이 강한 나라. 세계에 강한 나라는 넘쳐납니다. 그러나 기억하는 나라는 드뭅니다. 70년 전의 도움을 잊지 않고 70년 후에 그것을 되갚고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세계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이번 침묵은 충격도 아니었고 궁금증도 아니었습니다. 무게감이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무게를 처음으로 제대로 느끼기 시작한 사람들의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방산 수출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닌 겁니다. 이것은 네트워크입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네트워크이죠. 한국의 K2 전차가 폴란드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K9 자주포가 노르웨이에 배치되어 있죠. 핀란드, 에스토니아, 루마니아에도 한국 장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나라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한국 장비를 쓰고 있는 나라들이 한국 교리로 훈련한 군대들이 한국의 위기를 남의 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동맹은 조약으로 맺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신뢰로 연결되는 겁니다. 한국은 나토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토 회원국 상당수가 이미 한국의 장비를 운용하고 있죠. 이것은 조약 없는 동맹입니다. 서류 없는 연대이죠. 프랑스 대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볼프 장군, 그 논리대로라면 한국은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도 나토 회원국들과 사실상의 군사적 연결을 만들어낸 셈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이 무서운 진짜 이유입니다. 군사력만 강한 나라는 고립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전차가 많아도 혼자 싸우면 한계가 있죠. 하지만 한국은 혼자가 아닙니다. 70년간 쌓아온 신뢰가 있고 그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한국이 위기에 처한다면 계산은 단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연결된 모든 나라의 문제가 되니까요. 회의실의 장군들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노르웨이 대표는 팔짱을 풀고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죠. 터키 대표는 여전히 한국전쟁 참전국 목록이 띄워진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을 공격하는 것이 한국 한 나라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중국은 계산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전차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한국 뒤에 서 있는 나라들 때문입니다. 강한 나라보다 기억하는 나라가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나라의 뒤에는 그 기억에 보답하려는 나라들이 서 있죠. 한국은 전력을 수출한 것이 아닙니다. 신뢰를 축적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어떤 조약보다 강합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실은 오랫동안 조용했습니다. 32개국의 장군들이 각자의 생각에 빠져 있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전력이 아니었습니다. 밀도만도 아니었죠. 한국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70년간 쌓아온 기억과 신뢰, 그리고 그것을 전략적 자산으로 전환시킨 구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장군들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남아있다는 걸요. 한국의 속도에 대해서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밀도에 대해서도 말했죠. 한국의 신뢰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아직 꺼내지 않았습니다. 한국 7군단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속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중국이 왜 그것을 가장 먼저 계산하는지, 그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회의가 재개되자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3장까지는 제가 먼저 발언을 이끌어야 했죠. 장군들은 듣기만 하거나 반문하는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장군들이 먼저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죠. 서류를 넘기는 손이 빨라져 있었고 서로 소공어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변수가 이 회의실의 사고 구조 자체를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의장이 발언 순서를 정리하려 했지만 영국 대표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볼프 장군,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기간 밀도가 비정상적으로 높고 70년간 대비태세를 유지해왔으며 방산 수출을 통해 국제적 신뢰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여기까지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영국 대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휴전선 바로 너머에 북한의 대규모 기갑군단이 있고 장사 정포가 수도권을 겨누고 있죠. 만약 중국이 움직이는 동시에 북한까지 움직인다면 한국은 양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도 한국의 7군단이 자유롭게 기동할 수 있겠습니까? 방어에 묶이는 것 아닙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죠. 아니, 좋은 질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국의 강점만을 부각시켰다면 영국 대표는 가장 날카로운 약점을 정확히 짚어낸 겁니다. 터키 대표가 덧붙였습니다. 동의합니다. 북한의 장사 정포는 서울 수도권 전체를 사정권에 넣고 있습니다. 개전 초기에 엄청난 화력이 쏟아질 텐데 그 상황에서 기동군단을 전진시킨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수도를 방어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프랑스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볼프 장군이 말씀하신 밀도와 속도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양면 위기 상황에서는 그 밀도가 오히려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곳에 집중된 전력이 동시에 두 방향의 위협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회의실의 시선이 다시 저에게 쏠렸습니다. 장군들의 눈에 의문이 가득했죠. 볼프 장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런 눈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이 질문이 나왔다고.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이 나오지 않았다면 제가 먼저 꺼냈을 겁니다. 한국의 강점만 나열하는 것은 제 방식이 아니니까요. 저는 과장을 싫어합니다. 약점을 감추고 강점만 부각시키는 것은 과장의 다른 형태이죠.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한국 7군단의 본질을 설명해 줍니다. 회의실이 집중했습니다. 영국 대표께서 물으셨죠. 북한이 동시에 움직이면 한국은 방어에 묶이지 않겠느냐고. 터키 대표께서도 같은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수도권 방어가 우선 아니냐고. 프랑스 대표께서는 집중된 전력이
양면 위기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하셨죠. 모두 합리적인 우려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군사적 사고 체계에서는 당연한 결론이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결론은 한 가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한국 7군단이 방어 교리를 중심으로 설계된 부대라는 전제입니다. 그 전제가 틀렸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한국 7군단은 방어를 전제로 훈련하지 않습니다. 이 부대는 기동군단입니다. 전진 돌파에 특화된 구조이죠. 영국 대표의 눈이 커졌습니다. 터키 대표가 자세를 고쳐 앉았죠. 저는 스크린에 교리 비교 도표를 띄웠습니다. 나토의 일반적인 방어 교리와 한국 7군단의 기동 교리를 나란히 배치했죠. 나토의 표준 방어 교리를 보십시오. 위협이 감지되면 방어선을 설정하고 병력을 배치합니다. 적의 공격을 저지하고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증원을 기다리는 구조이죠. 방어가 먼저이고 반격은 그 다음입니다. 이것이 유럽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기본 틀입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의 교리는 위협이 감지되면 방어선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기동에 들어가는 겁니다. 적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이 오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구조이죠. 수비가 아니라 전환입니다. 전환이 아니라 돌파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볼프 장군. 북한의 장사 정포가 수도권을 타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진 기동을 한다는 겁니까? 수도를 두고 전진한다는 것이 전략적으로 성립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었죠. 프랑스 대표의 의무는 유럽식 사고에서는 완전히 합리적입니다. 수도가 위협받으면 수도를 지키는 것이 상식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유럽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한국의 수도 서울은 휴전선에서 불과 40km 거리에 있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권 아니죠.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지리적 현실입니다. 수도를 뒤로 옮기지 않는 한 이 위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다른 선택을 한 겁니다. 장사정포를 맞으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장사정포의 원점을 타격하는 쪽으로 교리를 설계한 겁니다. 방어가 아니라 공격으로 방어하는 구조이죠. 7군단이 전진 돌파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수도를 지키기 위해 뒤에 서는 것이 아니라 수도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유럽의 장군들에게 이 개념은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죠. 수도가 공격받는 상황에서 전진한다는 발상 자체가 유럽의 군사적 상식과 어긋나는 것이었으니까요. 영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대담한 교리입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습니까? 전진하는 동안 수도가 초토화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합니다. 당연히 위험하죠. 하지만 한국은 그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40km 거리에 적의 포병이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뿐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시간이라는 변수가 등장합니다. 저는 스크린에 시간축 시뮬레이션을 띄웠습니다. 72시간 시나리오였죠. 전쟁은 화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결정합니다. 개전 초기 72시간이 전쟁의 방향을 결정하죠.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중국 집단군의 기동 속도를 보겠습니다. 대규모 병력을 동시에 움직이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지휘 체계가 복잡하고 병참선이 길어지죠. 전구 단위의 전면 기동에 필요한 시간은 최소 96시간에서 120시간으로 추정됩니다. 일본 자위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방어 중심 교리이기 때문에 전략 전환의 시간이 걸립니다. 방어에서 기동으로 전환하려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고 법적 절차가 수반되죠. 실질적인 기동 개시까지 최소 48시간에서 72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국 7군단입니다. 저는 화면의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24시간 이내 전략 전환 완료.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중국이 기동을 시작한 지 24시간 후에 한국 7군단은 이미 전진 배치를 완료합니다. 중국이 병력을 집결시키는데 나흘이 걸린다면 한국은 하루 만에 전선의 형태를 바꿔놓는 겁니다. 이것이 속도의 의미입니다. 터키 대표가 물었습니다. 24시간이라는 숫자는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한국군의 연례훈련 데이터입니다. 한국은 매년 대규모 기동훈련을 실시하죠. 을지 연습, 호국 훈련 등 다양한 명칭으로 진행되는 이 훈련들은 실제 전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 훈련에서 7군단이 전략 전환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4시간 이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4시간에는 정치적 결단을 기다리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전시 전원 절차가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평시에도 전시에 준하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죠. 정치적 결단이 내려지기 전에 이미 군사적 준비는 완료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영국 대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볼프 장군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까?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빨리 반응한다. 나토 32개국이 회의를 열고 합의를 도출하는 사이에 한국은 이미 전선을 재편하고 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 사실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동북전구에서 기동 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변수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의 항모 전단이 아닙니다. 일본의 자위대도 아니죠. 한국 7군단의 반응 시간입니다. 중국은 무겁습니다. 대규모 병력을 움직이려면 시간이 걸리죠. 한국은 빠릅니다. 고밀도 전력을 단시간에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중국이 아직 집결하고 있는 동안 한국은 이미 전선의 형태를 바꿔놓을 수 있는 겁니다. 전쟁은 규모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시간 싸움에서 한국은 이 지역의 어떤 나라보다 앞서 있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시뮬레이션을 한 장 더 넘겼습니다. 72시간 후의 전선 변화 예측 지도였죠. 중국 집단군이 집결을 완료하는 시점에 한국 7군단이 이미 전진 배치를 마치고 전선의 형태를 변경시킨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십시오. 72시간 후의 상황입니다. 중국이 완전한 기동 태세를 갖추는 시점에 한국은 이미 3단계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밀도와 속도가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대규모 병력이 느리게 움직이면 그것은 위협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반대로 고밀도 병력이 빠르게 한 지점에 집중되면 규모와 상관없이 전쟁의 방향이 바뀌죠. 72시간. 사흘입니다. 사흘이면 전쟁의 방향은 결정됩니다. 프랑스 대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의 규모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볼프 장군의 분석이 맞다면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것은 규모가 아니라 시간이었던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 싸움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중국은 그것을 알고 있죠.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실의 장군들이 스크린에 떠 있는 72시간 시뮬레이션 지도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지도 위에서 중국의 거대한 화살표는 아직 집결 중이었고 한국의 작지만 빠른 화살표는 이미 전선을 재편하고 있었죠. 규모의 시대는 끝나고 있었습니다. 속도의 시대가 오고 있었죠. 그리고 그 속도의 중심에 한국 7군단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도만으로는 설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빠르기만 한 군대는 위험할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그 속도가 어떤 밀도와 결합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잠시 정회 시간이 있었습니다. 장군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335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브뤼셀의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죠. 새벽에 시작된 회의가 오전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독일 대표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같은 나라 사람이니 편하게 말할 수 있었죠. 빅터, 솔직히 말해주게. 한국이 정말 그 정도인가? 자네가 과장하는 건 아닌가?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과장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게. 자네도 알잖나. 내가 그 단어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독일 대표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더 묻는 거야. 자네가 이렇게까지 한 나라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건 처음 보거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국을 높이 평가하는 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 때문이네. 회의가 재개되면 보여주겠네. 자네도 놀랄 걸세. 회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의장이 제게 발언권을 넘겼죠. 장군들이 자리에 앉으며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숫자가 아니라 배치도였죠. 한반도 중부를 확대한 지도 위에 한국군의 기갑 전력 배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은 한국 7군단의 전력 배치 구조입니다. 사장까지 저는 속도에 대해 말씀드렸죠.
24시간 이내 전략 전환이라는 숫자를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속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빠르기만 한 군데는 위험할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그 속도가 어떤 밀도와 결합되어 있느냐입니다. 저는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한국 중부 전선의 좁은 구간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이 구간을 보십시오. 한반도 중부 전선입니다. 폭이 넓지 않습니다. 산악 지형이 양쪽을 막고 있고 그 사이로 기동이 가능한 회랑이 형성되어 있죠. 한국 7군단은 바로 이 회랑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좁은 회랑 안에 집중되어 있는 전력의 밀도가 문제입니다. 저는 스크린에 자료를 한 장 넘겼습니다. K2 블랙팬서 전차의 재원이 화면에 떴죠. K2 블랙팬서. 한국이 독자 개발한 주력 전차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 전차의 이름을 폴란드 계약건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전차가 실제로 어떤 물건인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EH7, 미국의 에이브럼스, 영국의 챌린저. 이 전차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서방의 주력 전차들이죠. K2는 이 전차들과 동급이거나 일부 항목에서는 능가하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성능이 아닙니다. 배치 방식입니다. 저는 다시 배치도로 돌아갔습니다. 나토의 기갑 전력 배치를 먼저 보겠습니다. 나토는 다국적 분산 구조입니다. 독일의 일부, 폴란드의 일부, 발트 3국의 일부, 각국의 기갑 전력이 유럽 전역에 넓게 퍼져 있죠. 위기가 발생하면 이 분산된 전력을 한 지점으로 모아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고 합의가 필요하고 병참이 수반되죠. 한국은 정반대입니다. 한국의 기갑 전력은 처음부터 한 지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모여 있으니까요. 7군단의 기갑 여단들이 좁은 기동 회랑 안에 밀집 배치되어 있죠. 이것은 분산 후 집중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집중된 상태로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영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볼프 장군, 한 지점에 집중되어 있다면 적의 선제 타격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밀집 배치는 오히려 위험한 것 아닙니까?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유럽의 군사적 상식에서는 밀집 배치가 위험하다고 봅니다. 적의 포병이나 미사일 한 발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토는 분산 배치를 원칙으로 삼아왔죠. 영국 대표의 우려는 유럽의 평지 전장에서는 완전히 타당합니다. 넓은 평원에 전력을 밀집시키면 표적이 되죠. 하지만 한반도는 평지가 아닙니다. 저는 지도를 3차원 지형도로 전환했습니다. 산맥과 계곡이 입체적으로 드러났죠. 한반도 중부의 지형을 보십시오. 산악 지형입니다. 좁은 계곡과 능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죠. 이 지형 자체가 천연 엄폐물입니다. 기갑 전력이 산악 지형 사이에 분산, 은폐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기동 회랑으로 신속하게 집결할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시에는 산 뒤에 숨어 있고 유사시에는 계곡을 따라 쏟아져 나오는 구조이죠. 적이 찾으려면 산 하나하나를 뒤져야 하지만 아군이 모이려면 계곡 하나만 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한국이 설계한 전장입니다. 한국은 장비를 모은 것이 아닙니다. 전장을 설계한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전장을 설계했다는 표현이 장군들의 머릿속에 깊이 박힌 것이 느껴졌죠. 폴란드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볼프 장군, 이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한국의 K2와 K9을 도입한 이유가 단순히 가격이나 납기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이 장비들은 이런 환경에서 운용되도록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산악 지형에서의 기동, 좁은 회랑에서의 집중 돌파. 우리 폴란드의 평원 지형과는 다르지만 그 운용 철학은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폴란드 대표가 중요한 점을 짚으셨습니다. K2 전차는 한반도의 산악 지형에 최적화되어 설계된 장비입니다. 급경사 등판 능력, 하천도하 능력, 좁은 공간에서의 선회 능력. 모든 재원이 한반도라는 특수한 전장 환경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죠. K9 자주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진지 전환 능력이 핵심이죠. 한 지점에서 사격하고 즉시 이동하여 다른 지점에서 다시 사격하는 구조입니다. 적의 대포병 사격을 피하면서 지속적으로 화력을 투사하는 방식이죠. 이것은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교리입니다. 70년간 실제 전선에서 매일같이 운용하면서
다듬어진 장비와 교리입니다.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현실이죠. 저는 스크린의 밀도 비교 도표를 띄웠습니다. 나토 주요 회원국들의 단위 면적당 기갑 전력 밀도와 한국의 밀도를 나란히 배치한 자료였죠. 이 도표를 보십시오. 세로축은 단위 면적당 기갑 전력 밀도입니다. 가로축은 각국의 이름이죠. 독일, 프랑스, 영국, 터키, 폴란드, 이탈리아, 그리고 맨 오른쪽이 한국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장군들이 도표를 충분히 보도록 기다렸습니다. 숫자를 직접 읽을 필요가 없었죠. 막대 그래프의 높이 차이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의 막대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독일 대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까 저에게 과장 아니냐고 물었던 그 사람이었죠. 지금은 과장이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이것이 밀도입니다. 한국의 기갑 전력 밀도는 나토 어떤 회원국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밀도가 아까 말씀드린 속도와 결합됩니다. 고밀도 전력이 24시간 이내에 전략 전환을 완료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밀도가 다르면 결과가 다릅니다. 프랑스 대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서 아까까지의 반론 기색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죠. 볼프 장군,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기 전까지는 한국의 전력이 강하다는 말씀을 개념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보니 차원이 다르다는 말의 의미를 알겠습니다. 영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볼프 장군,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 밀도는 전시 동원 체제가 아니라 평시 기준입니까? 평시 상시 배치 기준입니다. 전시 동원이 이루어지면 이 밀도는 더 올라가죠.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터키 대표가 말했습니다. 평시에 이 정도 밀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경제적으로 감당이 되는 겁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한 가지 더 보여줍니다. 보통 국가는 경제 상황에 따라 군비를 조절합니다. 경기가 좋으면 늘리고 나쁘면 줄이죠.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우리 유럽도 그래왔고요. 한국은 다릅니다. 경제가 좋든 나쁘든 이 밀도를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줄일 수가 없으니까요. 북쪽의 위협은 경기와 상관없이 항상 거기 있습니다. 장사정포는 경제 상황을 보고 겨냥 방향을 바꾸지 않죠. 그래서 한국은 경제 성장과 군비 유지를 동시에 해내는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것을 70년간 지속해왔습니다. 세계에서 그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회의실이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번 침묵은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종류였죠. 1장에서는 충격의 침묵이었고 2장에서는 깨달음의 침묵이었습니다. 3장에서는 무게감의 침묵이었고 4장에서는 경탄의 침묵이었죠. 지금은 두려움에 가까운 침묵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군대는 강한 군대가 아닙니다. 준비된 군대입니다. 한국 7군단은 강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70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 밀도를 유지하며 준비해왔다는 사실이었죠.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규모였습니다. 중국의 규모, 러시아의 규모. 하지만 중국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규모가 아니었죠. 집중이었습니다. 한 지점에 모든 것이 모여있고 그것이 24시간 안에 전선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중국의 계산을 복잡하게 만드는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스크린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밀도 비교 도표가 여전히 화면에 떠 있었죠. 한국의 막대가 다른 나라들을 압도하며 솟아있는 그 그래프. 32개국의 장군들이 그 막대를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전력은 숫자가 아닙니다. 배치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배치를 70년간 한 번도 흐트러뜨리지 않았죠. 밀도의 공포. 그것을 이 회의실의 장군들이 처음으로 체감한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가 장군들의 사고체계 전체를 흔들어 놓은 상태였죠. 한국의 속도, 밀도, 신뢰 네트워크, 그리고 전장 설계. 하나하나가 유럽의 장군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었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장군들 사이에서 오간 대화의 내용이 제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놀라운 분석이다.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중국의 계산이 우리 생각보다 복잡하다.
대체로 그런 반응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장군들의 머릿속에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이 하나 남아 있다는 걸요. 그 질문은 3장에서 프랑스 대표가 처음 꺼냈고 2장에서 제가 일부 답을 드렸지만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왜 나토에 가입하지 않았는가? 회의가 재개되자마자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예상대로였죠. 볼프 장군,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밀도 높은 기갑 전력을 보유하고 있고 24시간 이내 전략 전환이 가능하며 70년간 대비 태세를 한 번도 낮추지 않았고 방산 수출을 통해 국제적 신뢰 네트워크까지 구축했습니다. 이 정도 역량을 가진 나라가 왜 나토에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가입하면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될 텐데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의실의 장군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 대표의 질문이 모두의 의문을 대변하고 있었죠. 영국 대표가 덧붙였습니다. 동의합니다. 한국의 전력이 그 정도라면 나토 입장에서도 한국의 가입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동아시아의 나토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한국 입장에서도 32개국의 집단방위 체계에 편입되면 안보가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터키 대표도 말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우리가 함께 싸웠습니다. 이미 피로 맺어진 관계 아닙니까? 가입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한국의 나토 가입이 당연하다는 쪽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장군들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죠. 한국이 이렇게 강하다면 당연히 우리 편으로 데려와야 한다. 가입시키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회의실 전체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것이 유럽의 사고방식이라고. 강한 나라가 있으면 데려오면 된다. 동맹에 넣으면 된다. 서류에 서명하면 끝이다. 유럽은 수백 년간 그렇게 동맹을 만들어 왔죠. 조약을 맺고 서명을 하고 의무를 규정하는 방식. 그것이 유럽이 아는 동맹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동맹 개념은 유럽과 근본적으로 다른 곳에서 출발하고 있었죠. 의장이 제게 발언권을 넘겼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프랑스 대표께서 물으셨습니다. 한국은 왜 나토에 가입하지 않았느냐고. 영국 대표께서는 가입하면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하셨고, 터키 대표께서는 이미 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하셨습니다.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완벽하죠. 저는 잠시 멈추고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그 논리에는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현실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휴전 국가입니다. 저는 이 한마디를 천천히 무게를 실어서 말했습니다. 장군들이 집중하고 있었죠. 휴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짚겠습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잠시 멈춘 것이죠. 종전 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평화협정도 체결되지 않았죠. 법적으로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이 상태가 70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터키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국 대표의 표정이 진지해졌죠. 자, 이제 나토 가입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토 헌장 5조.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전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집단방위의 핵심 조항이죠. 한국이 나토에 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은 휴전 상태입니다. 북한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상시 존재하죠. 한국이 회원국이 되는 순간 북한의 어떤 도발이든 나토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32개국 아니 33개국 전체가 한반도 분쟁에 자동으로 연루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묻겠습니다. 이 회의실에 계신 분들 중에 그 상황을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장군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죠. 아까까지 한국의 가입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현실의 무게와 마주한 겁니다. 프랑스 대표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이 꺼낸 질문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 분명했죠. 한국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국의 가입이 나토 전체에 어떤 부담을 지우는지를 한국은 정확히 계산하고 있죠. 그래서 가입을 추진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저는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본질적인 이유이죠. 한국은 동맹에 기대는 구조가 아닙니다. 독자적으로 전선을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나토의 집단방위 체계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위기가 발생하면 회원국들이 모여서 논의합니다. 합의를 도출하고 병력을 조율하고 분담을 결정하죠. 이 과정에 시간이 걸립니다. 32개국의 합의는 빠를 수가 없죠. 한국의 현실에서 그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가 서울을 타격하기 시작하면 나토 회원국들이 회의를 소집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동안 서울은 이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합의가 끝나고 병력 파견이 결정되는 시점에 전쟁의 방향은 이미 결정되어 있겠죠. 한국은 그 현실을 70년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24시간 이내 전략 전환, 단일 지휘 체계, 고밀도 집중 배치. 이 모든 것이 동맹의 도움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현실에서 태어난 구조입니다. 영국 대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볼프 장군의 말씀은 이겁니까? 한국은 나토에 가입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토의 구조가 한국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나토는 합의와 분담의 체계입니다. 한국은 즉각 대응의 체계이죠. 두 구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한국이 나토에 가입하면 한국의 장점인 속도와 독자성이 오히려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개국의 합의를 기다려야 하니까요. 한국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회의실이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장군들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죠. 한국이 나토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가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나토의 구조가 한국에게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 그것은 32개국의 자존심에 미묘한 균열을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볼프 장군, 그렇다면 한국에게 동맹이란 무엇입니까? 나토 같은 조약 체계가 아니라면 한국은 무엇을 동맹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저는 이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야말로 오늘 회의에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었죠. 동맹은 조약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한국 전쟁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1950년 한반도가 전장이 됐을 때 22개국이 한국을 도왔습니다. 조약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토 헌장 5조가 적용된 것도 아니죠. 그 나라들은 자발적으로 병력을 보냈습니다. 자국의 젊은이들을 지구 반대편의 전장에 보낸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익 때문이 아닙니다.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침략받은 나라를 도와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도요. 터키 대표의 눈이 다시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터키가 한국 전쟁에서 치른 희생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죠. 한국에게 동맹이란 서류 위의 서명이 아닙니다. 함께 피를 흘린 기억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잊지 않는 것이죠. 한국은 나토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2개국의 참전을 잊지 않고 있죠. 방산 수출로 보답하고 있고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조약 없이도 연대하고 있는 겁니다. 동맹은 선택입니다. 서류에 서명하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전선은 운명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한국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 위에 서 있는 나라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전선이 거기 있죠. 그 운명을 70년간 혼자 감당하면서도 과거의 도움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입니다. 가입하지 않았다고 약한 것이 아닙니다. 가입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가입이라는 구조로는 담을 수 없는 나라인 겁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32개국의 장군들이 저마다의 생각에 잠겨 있었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누군가는 스크린에 여전히 떠 있는 한반도 지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국 대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볼프 장군, 오늘 회의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32개국이라는 숫자에 안도하고 있었고 한국이라는 변수를 계산해서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나토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우리는 동맹을 조약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보여주는 것은 조약 없이도 성립하는 연대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조약보다 더 강한 것일 수도 있겠죠.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국은 나토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토 회원국 상당수가 한국의 장비로 무장하고 있었고 한국의 교리로 훈련하고 있었죠. 한국전쟁 참전국들은 7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과의 유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조약 없는 동맹, 서명 없는 연대, 가입하지 않았지만 이미 연결되어 있는 나라, 그것이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을 나토 32개국보다 어쩌면 더 무서운 존재로 만드는 이유였죠. 동맹은 선택이었습니다. 전선은 운명이었죠. 한국은 그 운명 위에서 70년을 버텨온 나라였습니다. 선택으로 맺어진 동맹이 운명으로 단련된 나라를 이길 수 있을까? 그 질문이 회의실의 공기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회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장군들이 이제 한국을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마지막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는 질문이요. 그 질문이 나올 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재개됐을 때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이 자리에 모였을 때와 지금은 같은 회의실이 아니었죠. 새벽 긴급 소집 당시 장군들의 머릿속에는 중국만 있었습니다. 중국의 기동, 중국의 규모, 중국의 위협, 그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지금 이 회의실에 앉아있는 32개국의 장군들은 전혀 다른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의장이 회의 정리 발언을 요청하며 제게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영국 대표가 먼저 손을 들었죠. 볼프 장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영국 대표의 목소리에는 아침과는 완전히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죠. 더 이상 반문이나 의문의 톤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답을 구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볼프 장군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한국의 속도, 밀도, 신뢰 네트워크, 전장 설계, 그리고 나토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까지 모두 충격적이었고 동시에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론을 듣고 싶습니다. 볼프 장군, 결론은 무엇입니까? 중국이 실제로 움직일 경우 우리가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할 변수는 무엇입니까? 회의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32개국의 장군들이 한 사람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 회의가 시작된 이후로 가장 무거운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죠.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단추를 한번 여미고 나서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영국 대표께서 결론을 물으셨습니다. 좋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동아시아 전역 지도를 띄웠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한반도가 한눈에 들어오는 관격 지도였죠. 먼저 각국의 전력을 정리하겠습니다. 중국 집단군. 규모에서는 압도적입니다. 동북정구만 해도 여러 개의 집단군이 배치되어 있고 기갑 전력과 포병 전력이 방대하죠. 하지만 지휘 체계가 복잡하고 전구 단위의 전면 기동에는 최소 96시간에서 120시간이 필요합니다. 거대하지만 무겁습니다. 일본 차위대. 장비의 질은 높습니다. 해상 전력은 특히 강하죠. 하지만 헌법적 제약이 있습니다. 방어 중심 교리에서 공격적 기동으로 전환하려면 정치적 결단과 법적 절차가 수반됩니다. 실질적 기동 개시까지 48시간에서 72시간이 필요하죠. 강하지만 느립니다. 북한 기갑군단. 구형 장비가 대다수이지만 수량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을 겨누는 장사정포가 가장 직접적인 위협이죠. 하지만 기동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연료 보급과 병참 체계의 한계가 있죠. 위협적이지만 지속력이 약합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장군들의 얼굴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한국 7군단입니다. 저는 지도 위에 한국 7군단의 배치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한반도 중부의 좁은 기동 회랑, 그 작은 점 하나가 동아시아 전체 지도 위에서 빛나고 있었죠. 단일 기동군단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갑 밀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이내 전략 전환이 가능하죠. 전진 돌파에 특화된 교리를 보유하고 있고 산악 지형에 최적화된 장비를 운용합니다. 70년간 단 하루도 대비 태세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동아시아에서 단일 군단으로 가장 빠른 전략 전환 능력을 가진 부대. 한국 7군단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이전과 달랐죠.
충격도 아니었고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32개국의 장군들이 하나의 결론에 동시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72시간 시뮬레이션 지도로 전환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중국이 동북전구에서 전면 기동을 개시한 시점부터 72시간 후까지의 전선 변화를 시간대별로 보여주는 자료였죠. 이 시뮬레이션을 보십시오. 기점은 오늘 새벽 중국의 기동 개시 시점입니다. 개시 후 24시간. 중국 집단군은 아직 집결 중입니다. 각 여단이 지정된 집결지로 이동하고 있지만 전구 단위의 통합 기동 태세는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죠. 일본 자위대는 정치적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방위성과 총리관저 사이의 협의가 오가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동 명령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점에 한국 7군단은 이미 전략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전진 배치가 끝났고 기동 회랑에 전력이 집중된 상태이죠. 저는 시뮬레이션의 시간축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개시 후 48시간. 중국 집단군의 집결이 70%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일본 자위대의 기동 명령이 내려졌지만 실제 부대의 이동은 이제 막 시작 단계이죠. 나토 32개국은 긴급 회의를 통해 상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합의 도출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상태이죠. 같은 시점에 한국 7군단은 이미 전선의 형태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전진 배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기동축을 확보한 상태이죠. 저는 시뮬레이션을 마지막 단계로 넘겼습니다. 개시 후 72시간. 사흘입니다. 중국 집단군이 비로소 완전한 기동 태세를 갖추는 시점이죠. 하지만 이 시점에 한국 7군단은 이미 3단계 앞에 있습니다. 전선의 방향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전쟁은 사흘이면 방향이 결정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시뮬레이션 화면을 그대로 둔 채 장군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것이 중국이 한국을 계산하는 이유입니다. 중국은 자국의 기동 계획을 세울 때 한국 7군단의 반응 시간을 가장 먼저 계산해 넣습니다. 자신들이 집결을 완료하기도 전에 한국이 전선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중국은 알고 있죠. 속도는 규모를 이깁니다. 이것이 군사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대규모 병력이 느리게 집결하는 동안 고밀도 병력이 빠르게 전선을 재편하면 규모의 우위는 무력화됩니다. 중국은 이 원리를 우리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한국과 이웃하고 있으니까요. 70년간 한국의 대비 태세를 바로 옆에서 지켜봐온 나라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죠.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중국의 팽창이 아니라 계산의 오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중국만 보고 있었지만 중국은 처음부터 다른 곳을 보고 있었던 거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국 대표께서 물으신 결론입니다.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32개국의 장군들이 한 사람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한 문장 한 문장에 무게를 실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을 경계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을 계산합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펜을 놀리던 손이 멈춰 있었고 커피잔을 들던 팔이 허공에 멈춰 있었습니다. 32개국의 장군들이 동시에 같은 충격을 받은 순간이었죠. 우리는 중국을 경계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을 계산합니다. 이 한마디가 오늘 회의의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새벽에 중국의 기동 영상을 보며 겁에 질렸던 장군들이 32개국의 힘을 자랑하던 장군들이 한국의 나토 가입을 당연하게 여기던 장군들이 지금 이 순간 모든 계산을 처음부터 다시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던 방향이 처음부터 틀렸던 겁니다. 중국이 무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두려워하는 존재를 우리가 몰랐던 것이 무서운 거였죠. 회의실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침묵을 깨야 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죠. 32개국의 장군들이 같은 무게에 눌려 있었습니다. 터키 대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폴란드 대표가 팔짱을 풀고 천천히 박수를 치려다 멈췄죠. 이 자리에서 박수는 어울리지 않았으니까요. 이것은 환호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무지를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죠. 영국 대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볼프 장군, 오늘 이 회의에서 우리가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한국의 전력이 강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산에 한국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계산에는 처음부터 한국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같은 지도를 보면서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산하지 않은 국가는 가장 위험한 변수입니다. 존재하지 않아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데 보지 못해서 위험한 겁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만 보지 못했을 뿐이죠. 저는 자리로 돌아가며 스크린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72시간 시뮬레이션 지도가 아직 화면에 남아 있었죠. 중국의 거대한 화살표는 아직 집결 중이었고 한국의 작지만 빠른 화살표는 이미 전선을 바꿔놓은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중국을 경계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을 계산합니다. 이 한마디가 회의실의 공기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아침에 시작된 이 회의가 여기까지 올 줄은 이 회의실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중국의 위협을 논의하러 모인 자리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변수는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니까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으로 장군들에게 전해야 할 이야기가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이 왜 진짜 무서운 나라인지, 전력이나 속도나 밀도 이상의 무엇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지 그 이야기가 남아 있었죠. 회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의장이 시계를 확인했죠. 새벽에 시작된 이 회의가 오후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긴 상태였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32개국의 장군들이 전원 착석한 채 제 마지막 발언을 기다리고 있었죠. 의장이 저에게 마무리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자료를 띄우지 않았죠. 빈 화면 앞에 서서 장군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속도에 대해, 밀도에 대해, 전장 설계에 대해, 방산 네트워크에 대해, 그리고 나토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진짜 무서운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모두 군사적 분석이었습니다. 숫자와 데이터에 기반한 이야기였죠. 전차의 밀도, 기동 속도, 전략 전환 시간. 저는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제 전문 분야입니다. 하지만 군사력만으로 무서운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에 군사력이 강한 나라는 많습니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도 있고 항공모함을 여러 척 운용하는 나라도 있죠. 순수한 화력으로 따지면 한국보다 강한 나라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왜 중국은 그 나라들보다 한국을 먼저 계산합니까? 장군들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화력 때문이 아닙니다. 전차 수량 때문도 아니죠. 중국이 한국을 가장 먼저 계산하는 진짜 이유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구조 전체 때문입니다. 저는 스크린에 지도를 하나 띄웠습니다. 아까 3장에서 보여드렸던 한국 방산 수출국 분포 지도였죠.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에 걸쳐 붉은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지도를 다시 보십시오. 한국의 방산 수출국 분포입니다. K2 전차가 폴란드에서 달리고 있고 K9 자주포가 노르웨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핀란드,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호주,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 나라들이 모두 한국의 장비를 운용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중국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한국을 공격하는 것은 한국 한 나라를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장비를 쓰고 있는 나라들, 한국의 교리로 훈련한 군대들. 한국과 방산 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들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일이 됩니다. 나토 헌장 5조 같은 조약이 없어도 이 나라들이 한국의 위기를 남의 일로 볼 수 있겠습니까? 한국은 무기를 수출한 것이 아닙니다. 신뢰를 축적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어떤 조약보다 강합니다. 폴란드 대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자국이 한국의 장비를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선 전략적 연결이라는 것을 이해한 표정이었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뢰의 뿌리는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스크린의 한국전쟁 참전국 목록을 다시 띄웠습니다. 22개국의 이름이 화면에 나열됐죠. 1950년 한반도가 전장이 됐을 때 22개국이 한국을 도왔습니다. 이 회의실에 앉아 계신 나라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죠.
미국, 영국, 프랑스, 터키,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독일. 그 나라들의 젊은이들이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 피를 흘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돌아오지 못했죠. 터키 대표의 눈이 또다시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터키는 한국전쟁에서 5천 명 이상의 병력을 파견했고 수백 명이 전사했죠. 그 기억이 70년이 지난 지금도 터키 군인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도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도요. 한국에는 참전국 기념관이 있습니다. 22개국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매년 기념행사가 열리고 참전 용사들이 초청됩니다. 세대가 바뀌었지만 기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기억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전국들이 군비를 필요로 할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고 있죠. 납기를 맞추고 가격을 조정하고 교리를 전수하는 것. 이것은 사업이 아닙니다. 보훈입니다. 회의실에 묵직한 감정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군사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제 방식이 아닙니다. 저는 과장을 싫어하고 숫자만 믿는 사람이죠. 하지만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강한 나라는 많습니다. 군사력이 강한 나라, 경제력이 강한 나라, 기술력이 강한 나라. 세상에 강한 나라는 넘쳐나죠. 그러나 기억하는 나라는 드뭅니다. 70년 전의 도움을 잊지 않고 70년 후에 그것을 되갚고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세계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강한 나라보다 기억하는 나라가 더 무섭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장군들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영국 대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고 프랑스 대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터키 대표는 눈가를 닫고 있었고 폴란드 대표는 무언가를 곱씹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이 회의가 시작됐을 때 우리의 걱정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움직였다. 동아시아가 흔들린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그것이 의제였죠. 하지만 지금 이 회의실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진짜 질문은 다릅니다. 우리는 정말로 세계를 제대로 보고 있었는가? 32개국이라는 숫자에 안도하면서 정작 동아시아의 핵심 변수를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조약과 서명에 의존하면서 신뢰로 연결된 진짜 동맹의 형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한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선 국가입니다. 동맹이 아닙니다. 그러나 계산해야 할 변수입니다.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마지막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동맹에 기대는 국가가 아닙니다. 동맹을 계산하게 만드는 국가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시계 소리조차 들릴 것 같은 정적이었죠. 그때 미국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처음으로 발언하는 것이었죠. 미국 대표는 회의 내내 조용히 듣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32개국 중 누구보다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나라의 대표답게 관망하고 있었던 거죠. 미국 대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빅터 장군, 그렇다면 한국은 동맹입니까? 변수입니까? 회의실의 시선이 미국 대표에게 갔다가 다시 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회의의 진짜 마지막 질문이었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이 회의실에 들어서기 전부터 알고 있었죠. 둘 다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미국 대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없었죠. 저는 자리로 돌아가며 스크린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습니다. 한반도가 동아시아 지도 위에 작은 점처럼 떠 있었습니다. 나토 32개국의 광활한 영토와 비교하면 점 하나에 불과한 크기였죠. 하지만 그 점 하나가 오늘 이 회의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과장을 싫어합니다. 숫자와 지도, 시간표만을 믿는 사람이죠. 40년간 전쟁을 계산해온 사람입니다.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고 데이터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죠.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을 정리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기갑 밀도는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24시간 이내 전략 전환이 가능한 기동군단을 보유하고 있죠. 70년간 단 하루도 대비 태세를 낮추지 않았고 방산 수출을 통해 전략적 신뢰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국들에 대한 보훈을 70년째 이어가고 있죠. 나토 회원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선 국가입니다. 동맹이자 변수입니다. 그리고 계산하지 않으면 위험한 존재입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장군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무도 바로 회의실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스크린에 마지막으로 떠있던 한반도 지도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옆 사람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정리하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봤죠. 브뤼셀의 오후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새벽의 긴장은 이미 지나가 있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남아 있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빠른 군단, 세계가 간과하고 있지만 중국은 결코 간과하지 않는 존재. 나토 32개국이 회의를 여는 동안 이미 전선을 바꿔놓을 수 있는 부대, 한국 7군단, 그리고 그 군단을 만들어낸 나라, 70년간 전선 위에서 잠들지 않았던 나라, 도움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강한 것을 넘어서 기억하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